그 결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캐나다 의사당에서 폭탄 증언이 터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방부 차관보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자국 정부를 고발한 겁니다.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우리 급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 걷어찬 220억 달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9년을 기다린 전투기는 시제기 0대, 개발비만 3배 폭증한 197억 유로. 그런데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사천에서는 약속한 바로 그 날짜에 한국의 전투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언대에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 한 장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GCAP의 내부 재무 문서가 유출된 겁니다. 문서에 적힌 개발비는 197억 유로였습니다. 처음 각국 의회에 보고했던 63억 유로에서 정확히 3배 넘게 폭증한 숫자였죠.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제로 하늘을 난 시제기는 단 0대였습니다. 나라 셋이 무려 9년째 종이 위에 전투기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유출 직후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정반대의 소식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사천이라는 도시에서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의 체계 개발 종결이 선포된 겁니다. 약속했던 바로 그 날짜에, 약속했던 바로 그 성능으로 말이죠.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나라를 향했습니다. 명가들의 회의장 맨 뒷줄, 네 번째 줄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던 나라.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하틀리, 58살이고 캐나다 국방부에서 방위 사업을 총괄했던 차관보입니다. 무기 도입 협상장에서만 30년을 살았죠. 그리고 3년 전 한국이 내밀었던 220억 달러짜리 손을 캐나다가 걷어찼을 때 그 결정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국방부 본부 7층 대회의실에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어요. 긴 탁자 위에는 제가 2년을 매달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방산협력 패키지, 총 220억 달러, 잠수함 8척, K9 자주포 96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 공동생산 옵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만 47개였어요. 30년 협상 인생에서 이런 조건은 처음 봤습니다. 서명란에 잉크만 마르면 되는 서류였죠. 하지만 그 잉크는 끝내 마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스탠튼 차관이 들어왔어요.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손목시계.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표지를 힐끗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들고 계십니까? 하틀리 차관보. 차관님, 조건을 다시 보시죠. 가격은 경쟁안의 절반이고 기술 이전 범위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가 손바닥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전투기 명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이탈리아, 일본. 반세기 동안 하늘을 지배해 온 혈통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선임 분석관 클레어 도슨만 웃지 않았죠. 그녀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체는 이미 시험 비행 700소티를 소화했습니다. 중대 결함 보고는 0건입니다. 반면 유럽 컨소시엄은 아직 날아본 실물조차 없습니다. 숫자는 세일즈맨의 언어예요, 도슨. 스탠튼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만년필을 올려놓았죠. 마치 관 뚜껑에 못을 박듯이요. 혈통은 돈으로 못 삽니다. 잠수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우리 급이 아닙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나토 표준, 검증된 명가, 반세기의 혈통. 저는 그 단어들을 믿으며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죠. 그날 회의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패키지 전면 파기,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의 참관국, 이른바 옵서버 합류 추진. 일주일 뒤 저는 파기를 통보하러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스탠튼 차관이 굳이 동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차관급 인사가 거절 통보 출장에 직접 따라 나서다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천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그는 그 순간을 즐기러 간 거였습니다. 사천의 회의실은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뜨거운 커피 냄새가 섞여서 훅 끼쳐왔죠. 한국 측에서는 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KAI 비행시험센터의 강민준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스탠트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악수 대신 의자를 빼서 앉아버렸죠. 강민준의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통보는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문장을 읽었습니다. 전략적 방향 재검토, 파트너십 전면 철회. 강민준은 메모 한 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스탠튼이 테이블 위에 제안서를 손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강민준 앞까지 미끄러져 갔죠. 이건 도로 가져가시죠. 우리 서류함에는 자리가 없어서요. 한국 측 실무자 한 명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 모서리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가 창밖 활주로를 가리켰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기체 하나를 밀고 있었죠.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띄웁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스탠튼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약속, 제 달력에 꼭 적어두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공장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도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불빛이 아니라 출근하는 불빛이었습니다. 야간 교대조였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아주 잠깐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열정만으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돌아가는 기내에서 스탠튼은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코르크가 펑 하고 터지자 그가 잔을 들었어요. 하틀리, 이제 어른들의 테이블로 갑시다.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의 그 잔을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2달 뒤 컨소시엄 3국의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 각국 무관과 기자 300명이 모였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무인기 6대를 동시에 지휘하고 인공지능 부조종사가 표적을 골라내고 조종석 유리 전체가 화면으로 변하는 영상이었어요. 롤스로이스의 엔진, 레오나르도의 레이더,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수 소재, 6세대라는 단어가 90분 동안 20번 넘게 나왔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명가의 힘이구나. 우리는 오른배에 올라탔구나. 하지만 그 화려한 90분짜리 영상 어디에도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장면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전부 그래픽이었죠. 그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말, 아들 에단이 집에 왔습니다. 29살, 캐나다 공군 대위, CF-18 조종사죠. 아내가 구운 로스트비프를 앞에 두고도 아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편대 3번기가 유압 경고등을 켠 채로 내렸어요. 정비하면 되지 않니? 부품이 없어서 5번기에서 빼다가 꽂았습니다. 저희 비행단은 이제 멀쩡한 기체 한 대를 만들려고 다른 기체를 분해해요. 돌려막기죠. 에단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타는 기체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40살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박물관 전시품으로 초계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단, 새 기체가 온다. 세계 최고의 6세대가. 언제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의 전력화 목표는 빨라야 7년 뒤. 그런데 CF-18의 전량 퇴역 시한은 4년 뒤로 못 박혀 있었죠. 그 사이가 3년. 아들이 그 3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캐나다 하늘은 누가 지킵니까? 옵서버로 들어가면 길이 열려.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어. 아버지도 정말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와인이 유난히 썼어요. 에다는 디저트도 먹지 않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죠. 며칠 뒤 국방부 정례회의에서 공군 쪽이 노후 기체 위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상 착륙 9건, 공중 결함 경고 31건. 브리핑하던 대령의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차관님, 조종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력 공백 기간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탠트는 보고서를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령, 조종사는 교체 가능한 부품입니다. 기체가 국격이죠. 회의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령의 주먹이 하얗게 변하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스탠트는 그 보고서를 집어 자기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철컥, 그 잠금쇠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날도 침묵했습니다. 회의록에 이에 한 줄 남기지 않았죠. 그 침묵의 값을 저는 나중에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 말,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내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내의 생일이라 예약해 둔 곳이었는데 안쪽 룸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스탠튼이었죠. 맞은편에는 컨소시엄 쪽 로비스트로 유명한 빅터 로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리본이 묶인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스탠튼의 손목에는 처음 보는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나치는 딱 그 순간 로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임 후 자문위원 자리는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차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는 그 장면을 제 기억의 서랍에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스탠튼이 대령의 보고서를 잠갔던 것처럼 말이죠. 봄이 되자 소식이 왔습니다. 컨소시엄이 캐나다의 옵서버 합류를 승인한 겁니다. 청사 로비에서 샴페인이 터졌어요. 스탠튼은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캐나다는 미래 하늘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이라는 게 정확히 몇 %인지 그 자리에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0%였습니다. 첫 참관 회의는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대표단 4명을 이끌고 갔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찬 비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회의장 로비에는 세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국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희 배지를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죠. 참관국 좌석은 뒤쪽입니다. 뒤쪽, 정확히는 맨 뒷줄, 4번째 줄이었습니다. 창설국 대표들의 가죽 의자와 달리 저희 자리는 접이식 의자였어요. 명패도 없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이름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캐나다 참관. 회의가 시작되자 창설국 대표들에게는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기술 문서가 배포됐습니다. 저희 몫으로 돌아온 건 7쪽짜리 요약본이었어요. 그나마 절반은 홍보용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엔진 개발 일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참관국 발언은 안건에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마이크의 불이 꺼졌습니다. 4번째 줄에서 저는 꺼진 마이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30년 협상 인생에서 제 마이크가 꺼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쉬는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가지러 나간 복도에서 사무국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참관 지원 분담금 청구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죠. 3억 달러. 뒷줄 접이식 의자 4개와 7쪽짜리 요약본의 가격이 3억 달러였던 겁니다. 투표권도, 발언권도, 기술 접근권도 없이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명목입니까? 직원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관에도 비용이 듭니다. 바로 그때 기둥 뒤쪽에서 창설국 실무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못 본 모양이었어요. 캐나다가 불평하면 어쩌지? 불평은 무슨. 지갑은 두툼하잖아. 의자값은 해야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귓불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서 커피가 식어가는 게 그대로 느껴졌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3년 전 사천에서 허공에 떠있던 강민준의 손이 하필 그 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손, 우리가 밀어낸 서류.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세션이 재개되고 스크린에 차세대 기체의 설계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초 동안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기체 꼬리 쪽에 우뚝 솟아 있는 2개의 커다란 그림자. 저는 옆자리 보좌관에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화면 봤나?
꼬리 부분 말이야. 글쎄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화면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 귀퉁이에 짧게 적었죠. 꼬리 날개. 확인할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6글자짜리 메모가 캐나다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의 도화선이 될 줄은요. 며칠 뒤 컨소시엄은 실물 크기 모형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부하 직원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영상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한국 사천의 공장에서 찍힌 고작 4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2가지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대 국제 에어쇼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제트 연료 냄새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 수백 명이 거대한 가림막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 가림막 아래에 컨소시엄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국 대표 자격으로 3번째 줄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앞줄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셋, 둘, 하나. 천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박수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죠.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눈은 기체의 꼬리에 박혀 있었어요. 런던 회의장 스크린에서 3초 동안 스쳤던 바로 그 그림자. 기체 뒤쪽에 우뚝 솟은 2개의 거대한 수직 꼬리 날개가 햇빛 아래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약속한 거랑 다른데? 옆에 있던 보좌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관보님, 뭐가 말입니까? 꼬리 날개 말이야. 6세대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나? 전방위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47도 중국의 신형 기체도 수직 꼬리 날개를 통째로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체엔 저렇게 큰 게 2장이나 달려 있잖나. 보좌관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우리가 9년을 기다려서 받게 될 기체가 정작 6세대의 첫 번째 조건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이더에 덜 잡히려면 저 꼬리부터 지웠어야 했어요. 지우지 못했다는 건 지울 기술이 없다는 뜻이었죠. 기자단 질의가 시작되자 어느 기자가 정확히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가 그대로인데 이걸 6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단상의 컨소시엄 대변인이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희는 단계적 진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은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9년 동안 6세대라는 단어로 각국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단어가 마케팅 용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상표에 돈을 낸 건가? 제막식이 끝나고 전시관으로 이동하는 길, 각국 무관들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박수를 쳤지만 3355 모이자 본심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제 앞에서 걷던 북유럽 무관 둘의 대화가 먼저 들렸습니다. 모형은 근사하군. 모형이니까 근사한 거지. 우리 실무진 말로는 저 꼬리 달고는 최신 방공망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날 거라던데. 전시관 안에서는 더했습니다. 컨소시엄 부스의 도우미들이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한 아름씩 안겨줬어요. 종이는 두껍고 사진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재원표 칸마다 적힌 글자는 대부분 같았죠. 추후 공개, 미정, 협의 중. 저는 브로슈어 3권을 들고 부스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3억 달러를 내고 받은 7쪽짜리 요약본과 관람객, 아무나 집어가는 이 공짜 책자와 정보량이 대체 뭐가 다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스 모퉁이에서 중동 국가 무관 일행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억양은 낯설었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더 볼 게 있나? 없지. 다음 일정 확인해. 우리는 사천으로 간다. 사천. 그 2글자에 제 발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석유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 최대 에어쇼. 한복판에서 한국의 지방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었어요. 일행 중 한 명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모형 말고 나는 실제로 나는 물건이 보고 싶으니까. 그들은 출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브로슈어를 내려다 봤어요. 표지의 그래픽 전투기가 석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그래픽 속에서만요. 돌아 나오는 길에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방금 그 사람들이 말한 사천이라는 게 설마 자네가 생각하는 그 사천 맞네. 저희가 파기한. 그래, 우리가 파기한. 보좌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시장 스피커에서는 컨소시엄 홍보 영상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음악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가 긴급 분석 기사를 띄운 겁니다. 제목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낙관적으로 평가해도 5.5세대. 이 기체의 경쟁 상대는 차세대기가 아니라 기존 기체의 개량형이 될 것이다. 기사를 다 읽기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도슨이었죠. 차관보님, 기사 보셨습니까? 보고 있네. 제가 그때 회의실에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럽 컨소시엄은 아직 날아본 실물조차 없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에어쇼장에 불빛이 보였어요. 낮에 본 그 모형은 지금도 저 자리에 서 있겠죠. 날개는 있지만 날 수는 없는 채로요. 클레어, 하나만 묻지. 자네가 그때 말한 한국 기체의 시험 비행, 지금은 몇 소티까지 갔나? 900소티를 넘겼습니다. 중대 결함 보고는 여전히 0건이고요. 900대 0점, 저는 그 두 숫자를 수첩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한쪽은 실제로 하늘을 난 횟수였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기다리는 기체가 하늘을 난 횟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명가에겐 명가의 속도가 있는 거라고. 그날 밤 11시, 저는 호텔 회의실에 대표단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와 전문지 기사를 출력한 종이가 놓여 있었죠. 막내 서기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본국 언론이 이 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일면입니다.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기관의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본국의 낙관 보고만 올렸습니다. 6세대다. 궤도에 올랐다. 시간 문제다. 그런데 오늘 그 모형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쓴 보고서가 부끄러웠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말을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지금이라도 참관 철수를 건의하시죠. 분담금 자녀분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철수. 그 단어가 나오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철수를 건의한다는 건 지난 결정이 전부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스탠튼의 결정이, 그리고 그걸 집행한 제 서명이요. 철수하면 그 다음은 대안이 있나? 그건 보좌관이 말끝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문장을 마쳤습니다. 대안이 있었죠. 3년 전에는요. 아무도 그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어요. 에어쇼장 방향의 하늘이 조명으로 뿌옇게 밝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그 모형이 서 있겠죠. 날개를 달고도 단 1미터도 떠본 적 없는 물건이요. 오늘 회의 내용은 보고서에 남기지 않는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도 저는 여전히 그걸 서류에서 지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표단이 하나둘 방을 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서기관이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차관보님, 저희는 언제까지 이걸 낙관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은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귀국하고 일주일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사무실에서 분담금 서류를 정리하는데 문틈으로 갈색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어요. 복도로 뛰어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신인도 없었죠. 봉투 안에는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컨소시엄 내부 재무검토 보고서, 대외비. 떨리는 손으로 장을 넘겼습니다. 각국 의회에 처음 보고된 개발비는 63억 유로. 그런데 내부 문서의 최신 추정치는 197억 유로였습니다. 정확히 3.1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줄이었어요. 양산단가 항목에는 숫자 대신 내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산 불가. 시제기 한 대 띄우지 못한 사업이 이미 3배를 삼켰는데 진짜 돈이 들어가는 양산 비용은 계산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 유지비 항목에는 시간당 29,000달러라는 잠정치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회의비와 컨설팅 비용 항목만 매년 2자릿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회의를 만드는 사업 같았어요. 혼자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녀는 30분 만에 사무실로 왔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고 문서부터 집어들었어요. 차관보님, 이거 진본 같습니다.
워터마크, 문서 번호 체계, 회계 양식, 전부 컨소시엄 내부 규격이에요.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문서를 펼쳐놓고 항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클레어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죠. 기체 개발비 증가율보다 이상한 항목이 있어요. 여길 보세요.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첫 해 1200만 유로였는데 올해 9800만 유로입니다. 8배가 넘게 뛰었어요. 전투기 값이 아니라 말값이 뛰었군. 그런데 차관보님, 수취처 목록이 더 문제예요. 그녀가 문서 뒷장에 깨알 같은 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줄을 읽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로슨 스트레티지스. 빅터 로슨의 회사입니다. 컨소시엄 각국 정부를 상대로 뛰는 로비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개발 사업비에서 돈을 받아갑니까? 레스토랑의 그 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리본 묶인 상자, 반짝이던 손목시계, 퇴임 후 자문위원 자리는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저는 그 조각들을 애써 기억의 서랍에 넣어뒀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 수치처 거는 당분간 자네와 나만 아는 걸로 하지. 왜요? 이건 바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고 라인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생각해보게. 클레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서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새벽 1시가 넘어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그 수치처 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숫자를 읽어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스탠튼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그는 골프 퍼터를 쥐고 있었죠. 차관님,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개발비가 3배를 넘겼고 양산비는 추산 불가랍니다. 이 사업, 위험합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걸 누가 유출했지? 차관님, 지금 중요한 건 유출자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하틀리 차관보. 그가 퍼터를 책상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뭔지 정해줄 테니 잘 들으세요. 첫째, 이 문서는 오늘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은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쳤죠. 당신 연금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저는 문서를 든 채 그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어요. 30년을 일한 조직에서 저는 방금 협박을 당한 겁니다. 진실을 가져갔다는 이유로요. 그날 오후 저는 복사실로 내려가 문서 전체를 두부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2번이나 걸렸어요. 한 분은 서재 금고에 넣을 생각이었고 다른 한 분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주차장에서 클레어를 기다렸다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죠. 그녀가 문을 열어주자 저는 서류 봉투를 좌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문서 사본이야. 자네 집 말고 자네만 아는 곳에 보관하게. 클레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보님,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오늘 차관실에 다녀왔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지. 이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 연금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야. 저는 봉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이상한 감찰을 받거나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기면 이걸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전달하게. 자네 이름은 빼고. 클레어가 봉투를 무릎에 올린 채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실 거면 저한테 약속 하나 해주세요. 끝까지 가실 거라고요. 중간에 겁먹고 덮으실 거면 저는 지금 이 봉투 돌려드리겠습니다. 30년 후배가 저에게 각오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지.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차장에서 한 그 약속이 결국 저를 증언대까지 끌고 갔죠. 그런데 그 주가 가기도 전에 문서 속 경고가 현실이 되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레어가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보님, 속보입니다. BAE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화면에는 영국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의 장기 발주가 미뤄지자
제조사가 핵심 기술, 인력 4,200명을 10주 안에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 번 흩어진 개발 인력은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 바닥 상식이었죠. 차관보님,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의 승객도 아니에요. 부두에서 표감만 낸 구경꾼이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국방부 계양대의 단풍잎 빗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서 스탠트는 지금도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진짜 균열은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일본 언론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방위 당국의 내부 검토 문건이 유출된 겁니다. 문건의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전력화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 탈퇴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요. 창설국이, 그것도 이 사업에 가장 절박하게 매달리던 나라가 도망칠 문부터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관국인 우리는 뒷줄 의자에 앉아 9년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정작 안방 주인은 비상구 위치를 세워두고 있었던 거죠.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일본이 정말 나갈까요?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갈 궁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진짜 성적표인 거지. 문건이 터지고 사흘 뒤 컨소시엄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관국도 접속은 허용됐죠. 발언권 없이요. 화면이 넷으로 갈렸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사무국. 우리 화면은 구석에 손톱만하게 붙어 있었고 이름표 옆에는 처음부터 음소거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인사말도 없이 시작됐어요. 영국 측 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건 유출에 대한 해명부터 듣겠습니다. 탈퇴 검토라니, 이게 파트너가 할 짓입니까? 일본 측 대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내부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건 주권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히려 제가 묻겠습니다. 전력화 시한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실증기 공정률이 지금 몇 %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인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한참 만에 나온 대답은 72%였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차갑게 받아쳤죠. 작년 이맘때 보고가 70%였습니다. 1년 동안 2%를 만드셨군요. 그 순간부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 작업 물량 배분, 서로의 의회 탓. 세 나라 대표들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동안 저는 음소거된 구석 화면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들어봤자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 올렸더니 1분 만에 사무국이 지웠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던 보좌관이 헛웃음을 흘렸어요. 차관보님, 저희 지금 3억 달러짜리 유료 방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사무국 담당자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죠. 참관국은 금일회의 내용에 대한 외부 언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있지만 알릴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모니터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유럽 대륙 쪽이었어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함께 추진하던 또 다른 차세대 전투기 컨소시엄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년 동안 47억 유로를 쏟아붓고도 그들 역시 시제기 0대였습니다. 세 나라의 자존심 싸움의 설계도만 수백 번 고치다가 끝난 겁니다. 클레어가 두 기사를 나란히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에요. 모델 자체의 실패예요. 나라 여럿이 자존심을 걸고 모이면 전투기가 아니라 정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 나라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사천이 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 속에 넣어뒀던 것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부하 직원이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간 한국 공장의 4분짜리 영상. 저는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던져 넣었었습니다. 홍보물 따위 볼 시간 없다고요. 그 주말 사이 캐나다 여론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우리가 앉은 접이식 의자 사진이 실렸고 야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요구했죠. 방송 토론에서는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97억 유로짜리 사업에 참관석에 3억 달러를 낸 나라가 정작 자국, 하늘은 40살짜리 기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날 오후 스탠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업은 정상 궤도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캐나다는 최고의 선택을 했고 저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상 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 주머니 속에는 추산 불가라고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의 증거를 쥐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 여론이 끓던 바로 그 주에 제 사무실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에단이 소속된 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일동. 봉투를 여는 손이 무거웠어요. 편지는 계급과 이름 27개로 시작했습니다. 대위가 19, 소령이 6, 중령이 2. 전부 실명이었죠. 익명 뒤에 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름을 걸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았어요. 우리는 명령이라면 40살 기체로도 날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새 날개를 줄 겁니까? 우리 후배들도 박물관 전시품으로 첫 비행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문장 아래 눈에 익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에단 하틀리 대위, 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 서명한 겁니다. 아비로서의 저가 아니라 결정권자로서의 저에게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정대로라면 민원부서로 넘겨야 할 그 서한을 제 손으로 직접 스캔해서 장관실과 차관실에 올렸어요. 1시간 뒤 스탠튼에게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하틀리 차관보, 군인들 감성팔이 편지를 공식 라인에 태우는 이유가 뭡니까? 조종사 27명의 실명 질의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안보 현안입니다. 당신 아들 이름이 있던데 집안 단속이나 하시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편지의 서명란을 다시 봤어요. 27개의 이름. 스탠튼에겐 감성팔이였고 저에겐 처음으로 제 침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던져둔 그 영상을 꺼냈죠.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밤 11시 서재에 불을 끄고 노트북 화면만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영상은 시계를 비추면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한국 사천의 조립동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텅 빈 공장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가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예요. 로봇팔이 동체 패널을 물어 나르면 사람 손이 그 이음새를 만졌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가 무릎을 꿇고 기체 아래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뭔가를 비추고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스세 교대, 스문의 시간. 다음 장면에서는 벽에 걸린 낡은 현수막이 지나갔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카메라가 젊은 작업자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볼트 자국이 남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남의 나라 중고 기체를 닦으셨어요. 저는 우리 기체를 만듭니다. 약속한 날짜에 띄우는 게 저희 일이에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숨 쉬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3년 전 사천의 백미러 속에서 하나둘 켜지던 그 불빛들. 그게 이 불빛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도, 그 전날 밤에도, 우리가 그들을 비웃던 모든 밤에도 이 공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 아래 조회수가 보였습니다. 800만 회. 댓글창은 캐나다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게 이거라고? 누가 우리 대신 결정한 거야? 이름을 대라. 우리는 의자를 쌓고 저 사람들은 하늘을 만들었네.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하고 새벽까지 그 4분짜리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했을 때는 부끄럽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 공장 어디에도 특별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게 없었죠.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클레어였어요. 차관보님도 지금쯤 그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4분짜리 말고 풀버전을 보냅니다. 한국 쪽 다큐멘터리에서 잘라낸 12분입니다.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12분 때문에 결국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영상은 관제탑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막에 따르면 900번째 시험 비행이 뜨는 날이었어요. 활주로 끝에 기체가 서 있었고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람의 900 이륙 준비 완료. 보람의 900 이륙을 허가한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관제사가 규정에 없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어요. 900번째다. 오늘도 잘 다녀와라. 라저. 다녀오겠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카메라가 활주로 옆을 비췄습니다. 정비사 수십 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상승하는 기체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 같지도 않았어요. 900번을 띄우면서 900번을 그렇게 배웅했다고 나이 지긋한 정비반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 기체에 우리 애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볼트 하나까지 누가 조였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는 경납고 벽에 낡은 칠판도 비췄습니다. 분필로 적힌 숫자가 매일 하나씩 고쳐진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었죠. 누적 소티 900점, 중대 결함 0점. 그 옆에 누군가 작게 적어둔 글씨도 보였습니다. 약속까지 몇 밤 안 남았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영상을 멈추고 서재 불을 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서요. 30년 동안 저는 무기를 카탈로그로 배웠습니다. 사거리, 탑재량, 단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를 약속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관제사의 떨리던 목소리가, 정비사들의 경례가, 칠판의 분필, 글씨가 제가 아는 어떤 재원표보다 강력한 스펙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클레어의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죠. 차관보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 직업을 택했던 이유가 기억났습니다. 차관보님은 무엇이 기억나셨습니까? 저는 끝내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억난 것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한국이 신형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사무실 TV 앞에 클레어와 나란히 섰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강민준이었습니다. 3년 전 허공에서 손을 거둬들이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담담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KF-21의 다음 단계, 완전 스텔스 진화형 사업의 착수를 알립니다. 화면에 설계 개요가 떴습니다. 무장을 기체 안으로 숨기는 내부 무장창, 950kg급 유도폭탄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을 뱃속에 품는 구조였죠. 꼬리 좀 보라고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레이더 반사를 지우기 위한 재설계 형상이 회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력화 목표 시점. 컨소시엄이 약속한 바로 그 시기와 같은 해였습니다. 대당 가격 8,700만 달러. 시간당 유지비 1만 3천 달러. 클레어가 옆에서 숫자를 읽었습니다. 가격은 저쪽 추정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유지비도 절반 이하예요. 시기는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쪽은 이미 900소티를 날았죠. 우리 쪽은 아직 0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정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요. 강민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마치 지구 반대편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날짜가 증명할 테니까요. 회견이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속보는 유럽에서 나왔어요. 폴란드 국방 당국이 한국과 차세대 기체 협력 협의를 공식화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해 재미를 본 나라다운 속도였죠. 두 번째 속보는 중동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사천의 실사단 파견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였어요. 에어쇼장 모퉁이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사천으로 간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컨소시엄 사무국이 부랴부랴 논평을 냈습니다. 특정국의 발표는 검증되지 않은 계획일 뿐이며 진정한 차세대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클레어가 그 논평을 소리내어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하루아침이라뇨? 한국은 27년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검증이라면 900소티보다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0소티면서요. 저녁 뉴스는 더 아팠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의 간판 앵커가 클로징 멘트에서 정면으로 물었죠.
오늘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이고 중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3년 전 그 지도에 가장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던 나라, 캐나다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화면이 자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런던 회의장의 그 접이식 의자였어요. 누가 찍었는지 A4 이름표까지 서명했습니다. 캐나다 참관. 그날 밤 의회 홈페이지에는 청문회 개최 청원 서명이 폭주했습니다. 하루 만에 21만 명. 청원 게시판의 첫 줄은 이랬어요. 의자를 고른 사람의 이름을 밝혀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국민들은 이름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개의 이름을요. 결정한 자의 이름과 집행한 자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펴고 딱 두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죠. 누가 이 의자를 골랐는가? 새벽 4시 4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전화는 언제나 심장부터 먼저 합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공군 기지의 당직 장교였습니다. 하틀리 차관보님 되십니까? 에단 하틀리 대위의 기체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제 아들은 무사합니까? 조종사는 무사합니다. 다만 비행 중 엔진 화재 경고가 떠서 회항했고 활주로에 소방폼을 깔고 내렸습니다. 기지까지 차로 2시간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에단을 봤을 때 아이는 비행복 차림 그대로 커피를 쥐고 있었어요. 컵 속에 커피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에단은 제 어깨 너머로 자기 기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고등이 떴을 때 계기판보다 기체 나이가 먼저 떠올랐어요. 이 녀석 40살이지 하고요. 에단, 아버지,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엔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나 제 후배들이나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체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의 공백. 저는 그 단어를 서류 위에 숫자로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진짜 이름은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스탠튼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죠. 조종사는 교체 가능한 부품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요. 에단을 데리고 경납고를 나서는데 젊은 조종사 셋이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에단의 편대 동료들이었죠. 그중 제일 어려 보이는 조종사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말하게. 오늘 에단이 탔던 기체, 다음 주에는 제가 탑니다. 정비반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품이 없다는 건 저희도 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에 한국 기체 도입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정, 차관보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경납고의 공기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이 나서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 질문을 지금 피하면 저는 평생 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결정은 윗선에서 했네. 하지만 그 결정을 검토하고 서명하고 통보한 건 나였어. 그러니 자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 나일세. 젊은 조종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그는 잠시 활주로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군이셨습니다. 아버지 때도 기체가 낡았다는 말을 들으며 컸는데 제가 조종사가 된 지금도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냥 제 후임들은 다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다시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의 등이 경납고 그늘 속으로 멀어졌어요. 에단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답해줄 어른이 처음이었던 것뿐이에요. 답해줄 어른. 저는 그 말을 차에 타고 나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곱씹었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에는 지금 질문하는 젊은이들만 있고 답하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저부터가 3년을 도망 다녔으니까요. 며칠 뒤 열린 대책회의는 더 참담했습니다. 기존 기체 도입 재검토는 시작한 지 1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없었어요. 석 달이면 끝난다던 검토였죠. 대안을 묻는 자리에서 실무진은 전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스탠튼이 입을 열었어요. 애초에 실무 검토가 부실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하틀리 차관보,
한국 패키지 파기 보고서에 서명한 게 누구였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관님, 그 결정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이 방에 모두가 기억합니다. 기억이라. 회의록에는 당신 서명만 남아있을 텐데요. 그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가라앉으면 저를 바다에 던질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걸요. 그날 밤, 두 번째 갈색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필체, 같은 무기명. 안에는 계약서 사본 한 부가 들어 있었어요. 컨소시엄 로비 회사와 스탠튼 사이의 자문계약 초안. 퇴임 후 연 40만 달러. 계약 개시 조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옵서버 지휘 유지 및 분담금 집행 완료 시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손목시계가, 그 웃음소리가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어서 한국을 걷어찬 게 아니었어요. 계약이 있어서 걷어찬 거였습니다. 제 나라의 하늘과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요. 그리고 이틀 뒤 제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이번엔 갈색이 아니라 흰색이었고 발신인이 선명했죠.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퇴근길에 스탠튼이 저를 자기 차로 불렀습니다. 뒷좌석의 어둠 속에서 그가 말했어요. 답변서는 내 사무실에서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그대로만 읽으세요. 딴 생각이 들거든 그 보고서의 서명을 떠올리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재 금고를 열었죠. 맨 아래 칸에는 3년 전 사천에서 가져온 서류 사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탠튼이 손끝으로 밀어냈던 그 제안서. 우리가 무엇을 걷어찼는지 조항 하나하나 증언해줄 220억 달러짜리 기록이요. 저는 그 서류와 갈색 봉투 2개를 나란히 놓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서재 불빛을 보고 아내가 들어온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펼쳐진 것들을 내려다봤어요. 갈색 봉투 2개와 한국 제안서 사본, 그리고 청문회 출석 요구서. 이것들이 당신이 요즘 잠 못 자는 이유들이군요. 여보, 내가 만약.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만약 청문회에서 전부 말하면 30년이 무너져. 연금도, 명예도, 어쩌면 그 이상도. 스탠튼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데이비드. 30년의 명예로 기억되는 것과 마지막 하루의 진실로 기억되는 것. 당신은 에단에게 어느 쪽 아버지로 남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식어가는 찻잔을 제 손에 쥐어주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참, 에단이 아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자기는 아버지 편이래요. 그 말을 전하려고 새벽까지 안 자고 기다렸대요. 문이 닫히고 저는 책상 위에 새 뭉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220억 달러짜리 제안서 사본, 197억 유로짜리 진실, 그리고 연 40만 달러짜리 배신의 계약서. 저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포개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평생 저는 이 가방에 윗선의 지시를 담아 다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실을 담을 차례였죠. 30년 동안 저는 조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키는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경납고 앞에서 떨리던 커피잔이 새벽 2시, 사천의 불빛이 허공에서 걷어지던 그 손이 계속 저에게 묻고 있었어요. 너는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고. 날이 밝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준비된 답변서 대신 진실을 읽기로요. 그게 제 경력의 마지막 문장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청문회 날 아침 의사당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권 200장이 새벽에 동났고 생중계 카메라가 복도까지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안고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평생 들고 다닌 가방인데 그날따라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첫 증인은 스탠튼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증언대에 앉았고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위원 여러분, 저는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은 정상 궤도에 있습니다. 야당 간사가 물었습니다. 3년 전 한국 패키지를 파기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실무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서에는 그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의 저를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하틀리 차관보의 서명이 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몇 대가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갔죠.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방패로 쓸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차분함이 먼저 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뿐이니까요. 증언대에 앉자 직원이 준비된 답변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스탠튼의 사무실에서 만들어 보낸 그 반듯한 거짓말 뭉치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3년 전 사천에서 누군가 서류를 밀어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 동작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준비된 답변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대신 3가지 문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죠. 첫째, 3년 전 우리가 파기한 한국 측 제안서 사본입니다. 총 220억 달러, 기술 이전 조항 47개, 경쟁안의 절반 가격, 현지 생산과 일자리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아니라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의 이름을 오늘 조항 그대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둘째, 컨소시엄 내부 재무 문서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개발비는 63억 유로였지만 내부 추정치는 197억 유로. 그리고 양산 단가 항목에는 숫자 대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산 불가.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셋째, 저는 마지막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컨소시엄 로비 회사와 스탠튼 차관 사이의 자문 계약 초안입니다. 퇴임 후 연 40만 달러. 계약 개시 조건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옵서버 지휘 유지 및 분담금 집행 완료 시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고 스탠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조작입니다. 저 문서는 출처도 불분명한 원본 대조를 요청합니다. 저는 위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본이 이미 별도 경로로 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이 서류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어요. 스탠튼은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 미소가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틀리 증인, 이 문서들을 왜 이제야 공개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이 대답을 위해 밤을 새웠지만 결국 준비한 문장은 다 버리고 그냥 진심을 말했어요. 부끄러워서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파기를 결정한 건 윗선이지만 그 결정을 검토하고 서명하고 통보한 건 저입니다. 그 결정을 집행한 사람이 접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 몫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이 나라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보좌관 하나가 위원장석으로 뛰어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위원장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마이크를 잡았죠. 의사 진행과 무관하지만 위원회 판단으로 속보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 사천의 생중계 화면이었어요. 행사장 단상 위 현수막에 적힌 글자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체계 개발 종결 선포, 그리고 경납고 문이 열리며 양산 1호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하단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약속한 바로 그 날짜의 개발 완주 선언.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그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위원장님, 3년 전 사천의 회의실에서 제가 파기를 통보하던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띄웁니다. 그때 저희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긴 정적 끝에 위원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죠. 오늘 이 위원회는 2가지를 목격했습니다. 약속을 팔아넘긴 사람과 약속을 지킨 나라를요. 이 기록은 캐나다가 두고두고 꺼내봐야 할 거울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스탠튼의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출국이 금지됐죠. 로슨 스트레티지스는 3개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분담금 잔여 지급은 중단됐고 참관 철수 절차가 시작됐어요. 스탠튼은 의사당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받아 적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가판대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면 제목들이 저마다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의자를 쌓고 그들은 하늘을 만들었다. 그 결정을 집행한 사람이 접니다. 한 관료의 고백. 사천의 불빛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다. 저는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30년의 마무리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새로 꾸려진 대한국 협상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무 자문으로 동행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사과의 첫 문장도 맡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조건 하나를 걸고 수락했습니다. 사과는 대독이 아니라 제 입으로 직접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다시 사천 땅을 밟았습니다. 공장은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활주로 너머까지 이어진 조립동, 오가는 부품 트럭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공구 소리.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이었죠. 3년 전과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창문, 창밖에 같은 활주로. 다른 건 딱 하나. 이번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3년 전 저희가 거둬들이게 만든 손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잡아주시겠습니까? 강민주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이었을 겁니다. 그 3초가 30년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언제든 다시 내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원망할 시간에 볼트를 조였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웃었어요. 저희가 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경납고 앞에서 젊은 작업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남의 나라 중고 기체를 닦으셨다던 그 볼트 자국 남은 장갑의 주인공이요.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상, 캐나다에서도 800만 명이 봤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일하는 모습인데요. 그 일하는 모습이 저희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경납고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남의 기체를 닦으셨고 저는 우리 기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기체를 조종하겠다고요. 3대가 이 활주로에 서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축하 비행이 뜬다는 예고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활주로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양산 1호기가 유도로를 따라 천천히 나오자 정비사 수십 명이 자연스럽게 일렬로 도열했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광경이 이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 끝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윽고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두드렸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정비사들의 팔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거수경례였죠. 저는 군인이 아니라서 대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뺨 위로 뭔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건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에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다 봤어요. 협상단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에단, 아버지가 지금 내 하늘을 다시 협상하러 와 있다.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건너왔죠.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청문회 때도 지금도요. 30년 관료 인생에서 받은 어떤 훈장보다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시를 원망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고 결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에서 본 사람들은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걷어차인 손을 욕하는 대신 볼트를 조였고 비웃음을 듣는 대신 900번을 날았고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강대국의 도면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도면을 보러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그 진실을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죠. 의자가 아니라 신뢰를 사야 한다는 것.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 하늘을 지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캐나다 국방부 차관보가 런던의 뒷줄 의자에서 사천의 활주로까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에도 불을 끄지 않고 약속을 지켜온 우리 기술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켜진 약속 하나가 나라의 하늘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